새벽 4시. 남들은 꿈속일 시간에 전 벌써 일어나 있습니다. 67회를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노점상 하던 시절 새벽 시장 가려면 이 시간엔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어 주방 불을 켭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 싱크대에 가득 쌓인 설거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젯밤 저녁 식사 때 쓴 그릇들입니다. 10식구도 아닌데 그릇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시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그렇게 말은 했죠. 하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니 어느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피곤하시면 내일 아침에 하세요 하고는 노트북 들고 서재로. 결국 이 늙은 것이 다 하는 거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립니다. 관절염이 또 도지려나 봅니다. 30에 넘게 노점에서 떡볶이 장사하면서 망가진 손이에요. 겨울엔 동상, 여름엔 화상. 그래도 이 손으로 준호를 변호사 만들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변호사 만들어서 좋은데 장가 보냈더니 이 손을 가정부 손처럼 부리네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차 좀 빌려주시겠어요? 아, 운전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머니, 오늘 친정 식구들 오는데 음식 준비 좀 부탁드려요.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전도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더군요. 제 친정 식구 오는 날엔 온갖 호화 음식을 차리게 하면서 정작 제 50년 지기 친구가 놀러 온다니까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하더군요. 그날 설거지하다 말고 거울을 봤습니다. 70 가까운 얼굴에 새겨진 주름살, 퀭한 눈, 허리 굽은 실루엣. 나는 누구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새벽 4시 찬물 속에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인생을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198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봄 24이었던 전갓 결혼한 새댁이었어요. 남편 박철수는 공장 노동자였고 저희는 단칸방에서 살았죠.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요. 준호를 임신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낳으면 꼭 공부 많이 시킵시다.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그래. 아들일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는 아들이었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게 영특해 보였어요. 그런데 준호가 돌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에 팔이 끼어서 크게 다쳤죠.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룻밤새 우리 가정의 기둥이 무너졌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어.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자책하고 울고 또 마시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준호를 업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죠. 그렇게 시작한 게 노점상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떡볶이 맛도 형편없었고 장사 수완도 없었죠. 그래도 매일 나갔습니다. 준호를 업고 새벽같이 시장에서 재료 사다가 떡볶이 끓이고 저녁까지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한 건 6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준호는 노점 한쪽에서 놀았어요. 골판지 깔아놓고 색연필 몇 자루 쥐어주면 혼자서도 잘 놀더군요.
가끔 손님들이 준호 머리 쓰다듬으며 이쁘네하면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공부시켜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리라.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더니 이러시더군요. 어머니, 준호가 머리가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 꼭 좋은 중학교 보내세요. 가슴이 벅찼죠. 동시에 걱정도 됐고요. 좋은 중학교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일을 못했고 술버릇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끔 화풀이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 공부시킨다고, 우리 형편에. 여보, 준호는 달라요. 얘는 진짜 머리가 좋아요. 에이, 됐어. 나 같은 인생 살면 되지 뭐.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만큼은 아버지처럼 살게 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노점을 2개로 늘렸습니다. 낮엔 종로, 저녁엔 홍대 앞.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명문 사립중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전쟁이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모의고사비, 돈이 물 새듯 나갔어요. 노점 수입만으론 부족해서 새벽 시간엔 청소일도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단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다 노점 나가고 몸이 견딜 리 없었죠.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전 지방대 가도 돼요. 준호가 그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넌 서울대 가야 해. 꼭. 엄마 말 들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준호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오던 날 준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울었습니다. 30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준호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1년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화였어요. 오랜 음주가 원인이었죠. 임종 직전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짐만 됐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텼어요. 준호, 잘 키웠어. 고마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편히 사세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변호사가 됐고 좋은 로펌에 들어갔으니까요. 준호는 35에 결혼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김수진. 같은 로펌 변호사였어요. 명문대 출신에 집안도 좋더군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약사.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공손하게 인사하더군요.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죠. 큰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어머니, 이제 노점 그만하세요. 편히 쉬세요. 준호와 수진이가 마련한 집은 강남 아파트였어요. 30평대, 깨끗하고 넓었죠.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30년 해온 일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들이 원하니까요. 이제 편히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6시. 제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면 수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어머니, 아침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래. 그럼 뭘 먹을래? 샐러드랑 과일이요. 아, 오렌지 주스도요. 냉장고에 오렌지가 없었어요.
오렌지가 없는데 했더니 수진이가 살짝 찡그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렌지 사오시라고. 아, 그랬구나. 미안해. 깜빡했네. 에휴, 그럼 저 어떡해요. 마트 좀 다녀오세요. 새벽 6시에 마트를 가라고요? 지금 마트가 열었으려나. 24시 마트 있잖아요. 걸어서 10분이면 돼요. 할 수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더군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며느리 시킨 일인데 안 할 수도 없고 마트에서 오렌지를 사왔더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 말에 기분이 좀 풀렸죠. 며느리가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부탁이 점점 매일같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거실에서 수다 떨고 있는데 수진이가 절 부르더군요. 어머니, 커피 좀 타주세요. 친구들 왔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걸까요? 가정부?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딱딱해 보이긴 싫었거든요. 커피를 내왔더니 수진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언니,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다.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호호,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러세요. 손이 되게 빠르셔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자랑하듯이. 제가 손이 빠른 게 아니라 당신이 시키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수진이 친정 식구가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엄마 오시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 뭐 해줄까? 갈비찜이요. 우리 엄마 갈비찜 좋아하세요.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재료 준비하고 양념하고 몇 시간 푹 끓여야 하죠. 주말 내내 부엌에 있었습니다. 갈비 손질하고 채소 다듬고 양념 만들고 수진이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내온 갈비찜을 드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수진아, 내가 만든 거야? 아니요, 엄마. 시어머니가 만드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하시네요. 그게 끝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준호는 옆에서 묵묵히 먹기만 했습니다. 제 친구 순자가 놀러 온다고 했을 때 수진이 얼굴이 확 굳더군요. 어머니, 집에 손님 오시는 거예요? 응, 내 50년 지기 친구야.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에휴, 집이 지금 좀 어수선한데. 다음에 오시면 안 돼요? 다음에? 순자가 멀리 사는데 이번에 서울 온다잖아. 그래도 저 이번 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집 정리가 안 됐거든요. 결국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보자고. 순자는 섭섭해 하더군요. 언니, 요즘 며느리한테 눈치 보나 봐?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이 씁쓸했어요. 반면 수진이 친구들이 올 땐 집을 깨끗이 치우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거실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수건 새 걸로 바꿔주세요. 어머니, 간식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는 무엇입니까? 이 집의 가정부입니까? 결정적인 사건은 7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준호 로펌 동료들이 집에 왔어요. 파티를 한다며 수진이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죠. 어머니, 이번 파티 되게 중요해요. 준호 승진이 걸린 자리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음식 준비 전부 부탁드려요.
손님이 20명쯤 올 거예요. 20명? 혼자서요? 수진아, 그건 좀. 어머니, 케이터링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결국 사흘 동안 음식 준비했습니다. 전, 잡채, 불고기, 샐러드, 과일. 손이 부르틀 정도로 일했어요. 파티 당일 손님들이 왔습니다. 근사하게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들과 그 배우자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계속 나르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분은 누구세요? 도우미 분이세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아,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가 손이 좋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도우미, 가정부, 그게 제 정체성이 돼버린 걸까요? 30해 동안 노점에서 땀 흘려 일해서 아들 변호사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도우미가 되려고 그랬나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갔을 때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들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수고했어, 엄마. 음식 다들 맛있다고 했어. 준호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도 않더군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수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많이 쉬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수진에게 말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무릎이 안 좋대. 좀 쉬어야 한대.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쉬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틀 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수진아, 내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냥 차만 운전해 주시면 돼요. 제 차 써도 돼요. 하지만, 어머니, 저 진짜 바빠요. 부탁이에요. 할 수 없이 운전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어쩝니까? 수진이 어머니를 병원까지 모셨다가 다시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왕복 3시간. 무릎은 더 아파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어머니 친절하시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날 밤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어머니, 올해 명절엔 양가 다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양가를? 네, 우리 집이 제일 넓잖아요. 어머니가 음식 준비 좀 해주세요. 양가 식구 합치면 25명이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떡국, 잡채, 갈비찜, 전, 나물. 혼자서 다 했어요. 명절 당일 수진이 친정 식구가 먼저 왔습니다.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어머니, 커피 좀 타주세요. 어머니, 과일 좀 깎아주세요. 어머니, 애들 우유 좀 주세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끊임없이 오갔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 식사 때 수진이 친정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만드셨어요. 아, 그래요? 수고 많으셨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친정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더군요. 편하게.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왕개속거지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순자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순자 앞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며느리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도우미 취급당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언니, 그건 아니지. 며느리가 너무한 거야.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언니를 이렇게 부려먹어도 돼? 언니도 사람이야. 준호한테 말해봐. 준호한테?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하면 어떡해. 언니가 힘든데 아들은 왜 안 힘들어야 해? 이건 말해야 해. 순자 말이 맞았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준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좀 부탁이 많았나 봐. 내가 말할게. 고마워, 준호야. 이틀 뒤 수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부탁이 많았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앞으론 제가 더 도울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준호는 또 모르는 척 했습니다. 새해 초 준호와 수진이가 공지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달에 유럽 여행 가요. 2주 정도. 그래, 좋겠다. 재밌게 다녀와. 엄마, 그동안 집 좀 봐주세요. 화분 물 주고 택배 받고. 그래, 알았어. 준호와 수진이가 떠나던 날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차에 탄 채로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왔어요. 분노, 서러움, 아니면 해방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2주 동안 제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준호와 수진이가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아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는 제 흔적이 없었어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은 전부 준호와 수진이 사진, 결혼사진, 여행사진, 가족사진. 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서재 책꽂이에는 법률 서적과 수진이가 좋아하는 소설책들.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없었어요. 안방 화장대에는 수진이 화장품이 가득. 제 화장품은 작은 방 구석에 있었죠. 심지어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만든 반찬은 뒤쪽에 밀려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손님? 가정부? 아니면 투명인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진이에게 당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우미 취급, 친정 식구 극진히 모시면서 제 친구는 오지 못하게 한 것, 명절 때 혼자 음식 다 준비하게 한 것, 무릎 아픈데도 운전시킨 것.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행동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 거실 벽. 준호와 수진이 사진들 사이에 제 사진을 걸었어요. 30해 전 노점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준호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 두 번째, 서재 책꽂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시집, 에세이, 요리책.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세 번째, 안방 화장대. 수진이 화장품 일부를 작은 방으로 옮기고 제 화장품을 안방에 놨어요. 네 번째, 냉장고. 수진이 친정 반찬들을 뒤로 밀고 제가 만든 반찬을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 후련해졌어요. 좀 더 대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끼는 명품 가방들, 거실 장식장에 전시하듯 놔뒀던 것들을 창고로 옮겼어요. 수진이가 친정에서 가져온 비싼 그릇 세트, 제가 쓰던 오래된 그릇과 바꿔놨습니다. 수진이 방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나쁜 짓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가장 대담한 행동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 연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수진이가 집안일 많이 도와줘서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앞으론 수진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친정 일도 좀 줄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순자와 옛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며느리가 뭐라 하지 않을까? 괜찮아. 며느리 없을 때 초대하는 거야.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웃었어요. 얼마 만에 집에서 편하게 웃어보는지 모르겠더군요. 언니 집 정말 좋다. 그동안 왜 우릴 초대 안 했어? 미안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 이제라도 자주 오자. 우리끼리 모임 여기서 하면 어때?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다니. 준호와 수진이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 제일 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를 놓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을 놨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준호, 수진에게. 그동안 이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너희가 여행 간 2주 동안 혼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단다. 나는 너희의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준호의 엄마고 한 사람의 인간이야. 30해 동안 노점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준호를 키웠어. 변호사 만들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도우미처럼 대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수진아, 내 친정 식구 모시는 건 내가 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준호야, 넌 내 아들이지만 이제 어른이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앞으로 나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 거야. 너희 부탁 들어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거야. 이해해줘. 엄마 올림. 편지를 탁자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준호와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니? 짐을 풀고 거실에 나온 두 사람. 수진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준호도 눈치챘습니다. 엄마, 벽에 사진이 늘어났네.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야? 옛날에 내 어렸을 때. 그때 준호가 탁자 위 편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어. 미안해.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나도 존중받고 싶었어.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삶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 그동안 너희 눈치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난 엄마가 괜찮은 줄 알았어. 괜찮을 리 없지.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수진아, 넌 내 친정 식구한텐 엄청 잘하더구나. 그런데 왜 나한텐 그렇게 못했니? 죄송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같이 했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어머니도 편히 앉아 계세요. 커피 드릴게요. 준호도 변했습니다. 주말엔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내가 저녁 만들게. 엄마는 TV나 봐. 내가 요리할 줄 알아? 배우면 되지 뭐. 엄마가 평생 하셨잖아.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수진이가 예전 버릇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좀.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직접 해봐. 나도 쉬고 싶어. 네,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다시 집에 오셨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어머, 수진아, 내가? 네,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돈댁, 그동안 우리 수진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나 봐요. 앞으론 제가 수진이 단속할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한테까지 말했구나. 저도 변했습니다. 친구들을 자주 집에 초대했어요. 수진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 오시죠? 제가 간식 준비할게요. 고마워, 수진아. 제 방도 꾸몄습니다. 작은 화분을 놓고 좋아하는 책을 꽂아두고 제 취향대로. 무릎 치료도 제대로 받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엄마, 수술하세요. 돈 걱정 마시고. 고마워, 준호야.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1년 전 그 편지 기억나? 그거 읽고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나도 알아.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 고마워.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엔 서운했어요. 솔직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 말씀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제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네, 어머니. 응, 엄마.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쓰길 잘했어. 만약 그때 참기만 했다면 저는 평생 가정부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냈고 말했고 결국 관계가 변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 생겼죠. 제 손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서 손님으로 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족으로 살아요. 가정부가 아니라 가끔 요리도 하고 청소도 돕지만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수진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젠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먹을게. 그래도 너도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니. 친구 순자가 어제 놀러 왔다 가면서 그러더군요. 언니 많이 편해 보여. 얼굴에서 빛이 나. 그래. 응. 3년 전엔 언니 얼굴이 진짜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 내가 변했나 봐. 잘한 거야, 언니. 그때 말 안 했으면 평생 고생했을 거야. 순자 말이 맞습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다고 하더군요. 저는 67에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만 강요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가정부처럼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혹은 용기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